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연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정치적 얘기를 하려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탄핵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은 구속 취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말고 이미 사실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요새 아주 극우 문제가 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12.3 내란 이후에 한 달 조금 넘었죠. 1월 19일 날 서울지법을 침탈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위협을 가했던, 물리적 위협을 가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에도 극우가 이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고 굉장히 대중 동원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그곳에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목사들은 이제 뭐 그중에 많이 알고 있던 정광유라든가 뭐 손모시기 뭐 목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유튜브에 뭐 인플루언서들이 올라오고 무슨 강사들, 이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국의 극우주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맞는 걸까요? 저도 뭐 대부분 동의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극우 운동이 조직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극우 운동의 그 어떤 세력과 영향력이 일정 궤도에 올라간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보수 개신교계나 뭐 이런 장애 집회도 했었고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고전적인 이제 우파 정당인 한국의 이제 이 과거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계승된 공화당, 뭐 민정당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민자당 해가지고 쭉 지금 국민의힘까지 계승된 이 보수 우익 양당 중에 하나인 보수 우익 정당에 이게 수렴이 많이 돼 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약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인 세력화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다른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여기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민주당은 좌파, 뭐 국민의힘이나 뭐 과거에 뭐 이쪽은 우파,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 다 사실 기존 제도를 이제 인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보수파인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뭐 우파든 극우파가 더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냐, 우리나라 여당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극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충 어떤 뜻을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학에서는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극우라는 게 이제 익스트림 라이트잖아요. 익스트림 라이트라는 거는 극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익스트림 라이트, 파 라이트 뭐 이렇게 불리는 건데, 기존의 우파적인 정책의 극단으로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극우파라고만 그냥 이야기하는, 현대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파시즘을 주로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이제 나치도 이제 파시즘으로 그냥 불리잖아요. 파시즘의 어떤 특징은 기존의 어떤 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국가의 어떤 운영 원리, 이런 보수적인 운영 원리조차도 이제 다 국가 기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거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적인 어떤 현재의 그 보수 우파 정당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극우파가 하더라도 우파 정치에 이제 수렴되는 과정인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극우 정치는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집회를 통해 가지고 대중 확산력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혐오, 배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유럽의 최근 극우 정치가 이제 파시스트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유럽 파시스트들이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한다는 차이점이 이제 과거 이제 무솔리니나 히틀러 때와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물론 무솔리니나 히틀러도 처음에는 선거로 집권을 해요.
근데 이제 다수파가 된 다음에는 이제 선거제도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자체가 대중운동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이제 그 어떤 정치적 그 본인의 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거는 모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제 이 셀프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위로부터의 극우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이 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과거부터 있던 뭐 정강훈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보수 개신교계 거리 운동,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합을 해서 모종의 이제 새로운 극우 정치 운동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고 저는 윤석열이 그 계몽을 한 게 아니고 그 극우파를 바로 했다고 생각해요. 극우파를 계몽한 것이 이제 극우파들을 계몽했다 이렇게 지금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극우주의가 부상하다 보니까 뭐 여러 토론회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보아하니 뭐 미국의 트럼프 위기가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유럽의 각국에서도 뭐 극우파 정당들이 이제 부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제 극우파 정당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뭐 나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굉장히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었던 것이고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런 측면의 반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한 정치적 이 입장들이 다시 부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올해 2025년 극우정당이 독일 총선에서 2위를 차지를 했었고 또 작년에는 유럽 의회 선거, EU 의회 선거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극우 정당들이 기본 정당을 앞지르는 그런 약징들을 보였고 오스트리아에는 나치 친위대 정당 출신 자유당이 1위, 뭐 네덜란드도 극우 자유당이 1위, 뭐 이런 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유럽이 이제 그럼 전쟁이 끝난 이후에 45년이죠. 45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뭐 결국 뭐 100년도 안 되고 50년 조금 넘는 시기에 다시 이런 극우주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뭐로 알려져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극우 운동은 유럽은 이제 고전적으로 파시즘이 바로해가지고 무솔리니나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해서 그걸 아예 국가를 완전히 한번 박살을 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프랑코는 사실 파시스트인데 군부 출신이었지만 1975년까지 집권했거든요. 프랑코가 철권 통치를 한 거고요. 물론 권위주의적 행태와 뭐 파시즘적 성격이 섞여 있었다고 정치학자들이 많이 분석하는 거지만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시즘이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죽은 그 프랑스 국민 지금 연합으로 되지만 옛날 국민전선 프랑스 이제 그 극우파 운동의 그 대부인 장마리 르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의 비시 정부라고 해서 이제 그 히틀러가 2차 세계 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그 협조한 비시 정부 옹호를 했고 괴뢰 정부죠. 괴뢰 정부죠. 비시 정부. 그다음에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고전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지금 그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훨씬 세련돼졌죠. 세련돼지고 이제 반유대주의에서 반무슬림, 반이민 뭐 이민은 원래 반대하는 거는 뭐 극우파의 전형적인 성격인데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거리 운동과 선거를 결합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최근 그 프랑스에서 2년 전인가에 이미 그 결선 투표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의 상황들은 오래된 극우 운동가 지역의 조직들과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960년대 70년대에도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그 거리나 아니면은 지역에 그런 네오나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극우주의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독일은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법 자체가 그런 나치 같은 정당을 아예 결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독일에서 아까 말씀하신 2위를 했다고 하는 그 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or Deutschland 그게 AF는 소문자로 쓰고 D 이렇게 저희 보통 이야기하는 이 정당에
성격이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독일의 헌법에 상에서 결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추세처럼 선거 열심히 나가고 거리에서도 이제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쇼비니즘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이주민이나 이런 사람들 쫓아내야 되고 이주민한테는 복지 혜택 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일론 머스크가랑 그 트럼프 지금 정부의 그 부통령인 벤스가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지금 총리를 안 만나고 AFD 만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미 집권하고 있는 이태리의 그 파시스트 총리 멜라니랑 뭐 연애하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정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고 유럽은 이제 그런 파시스트들이 이제 선거 정당을 만든 당들이 이제 상당 부분의 지분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유럽 자체가 이제 그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간 또 정치적 지형에서 한국의 민주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나 사회당, 뭐 영국의 노동당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그 피케티가 이야기하는 불암한 좌파처럼 행태를 벌이면서 대중 한멸이 발생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좌파가 집권을 해도 대안이 아니구나 이렇게 좌파가 집권을 해서 거꾸로 이제 긴축하고 같이 자본의 편을 들고 뭐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걸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소득 그 자영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이제 중산층 이상의 그래서 이제 불암한 좌파라고 피케티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강남 좌파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를 위한 정당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 수준 높고 일정 정도 소득이 있는데 뭐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동의를 하지만 효율화를 동원하려고 하는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걸 극단적 중도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때부터 나온 이 세력들이 어쨌든 에 대한 반발감이 어디로 튀었는가 그냥 고전적 우파가 아니라 이제 극우파로 다 날아갔다라는 거고 AF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은 동독 지역이에요. 거꾸로 동독 지역은 이제 상당히 소득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소득도 낮고 그러니까 마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분석할 때 그거랑 똑같죠. 이제 러스벨트 중심 뭐 백인 남성 그다음에 뭐 저소득 노동자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학력으로도 이제 학력이 좀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결국 기존의 사회 체제에서 계속 그 경쟁 격화, 신자유주의적 경쟁 격화, 그 각자 도생에서 이제 도태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거를 좌파가 특히나 그런 좌파들이 이제 중도 좌파들이 이제 못 끌어갔을 때 이제 극좌파나 고전적 이유의 좌파들이 좀 건실하면 끌고 갔을 텐데 이제 이쪽은 세력이 또 거의 없거나 괴멸돼 있으니까 극우파 그걸 다 흡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럴 수 있어요. 2008년도가 미국 경제 금융위기 왔고 그리고 한 2010년도에 이제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재정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유럽들이 완전히 그 폭삭 망했던 저기 시기가 있었는데 2010년도 이후로 아마 극우 정당들이 이제 힘을 잡기 시작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뭐 시리자 이런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좌파 정당들이 굉장히 집권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긴축재정 유지하고 하면서 불평등이 더 강화되고 게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그 금융위기를 극복한 결과물은 일단 굉장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 있고 금융 부자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일자를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자리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동독같이 이제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노동자 계층들이 어떤 불만들이 지금 극우의 어떤 토양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그렇게 따지자면 뭐 반이민주의라든가 반이슬람 이거를 대체할 만한 뭐가 있나? 아니면
지금 E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브렉시트 같은 현상처럼 자유무역을 좀 거부하고 경제적인 어떤 뭐 보수주의, 국수주의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극우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극우 현상들이 있고 운동적인 대중동원력은 있는데 그다지 무슨 경제적 어떤 특별한 극우의 정책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이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계급계층이 보인다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상은 되게 뚜렷하고 이런 건 한국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이게 시작이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파 대중운동은 그 보수 개신교계로 대표되는 정강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하던 약간의 이제 개신교계 비즈니스랑 결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고전적인 의미의 그 친미 반공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면은 이제 최근에 특히나 요번에 이제 윤석열이 그 위로부터의 극우 운동으로 바로 시킨 이 운동의 어떤 전망은 약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의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그러니까 이제 뭐 입시 비리 그다음에 뭐 이런 강남자파 논란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가장 2030 세대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게 자산 버블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죠. 사실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 정권을 잃은 거거든요. 그 당시 윤석열이 당선된 것 중에 제일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 폭등 자산 버블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도 안 잡았고 지금 조장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때 누가 이탈했는가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2030 남성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유럽으로 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독 뭐 그 아까 독일의 동독 주민들 같은 약간 아니면은 미국의 그런 극우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데 실제로 저는 많이 포섭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뭐 민주당 정부가 이제 이미지나 이데올로기 상으로는 상당히 뭐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친화적이고 뭐 평등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걸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다양성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제 그 사실은 조국 사태 때 이제 나온 게 그렇게 뭐 진보적이고 그래 보이지만 입시 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된 거고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저는 뭐 그거는 대부분의 한국에서 사실은 중산층 이상이 다 하던 일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쟤들이 공격을 시작한 거잖아요 우파들이 그리고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이제 이득을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제 극우 정치의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친미 반공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과거 이제 그 태극기 부대 노령층들은 이제 같이 흡수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러면 새로운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기서 바로 하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혐오. 반중? 예, 그다음 중국 사람에 대한 혐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저희 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윤석열 정부에 반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반감으로 의사들의 80%가 하교라는 이제 계기한 이제 물론 뭐 이 극우 정치의 기본은 거짓에 기초하는 겁니다. 극우 정치 극우와 그냥 우파의 결정 차이는 극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에 기초한 주장들로 포퓰리즘적으로 이거를 이제 선동하고 거리에서 가기 때문에 아무 음모론이나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데 뭐 그거 하나하나를 다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갑자기 바뀐 지점은 저는 중국 공산당, 중국에 대한 반감이고 이건 이제 트럼프주의의 반중 정서, 쉽게 얘기하면 친미 반공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코드였고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새로운 이제 운동은 저희가 이제 종북 좌파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이제 스토리들은 이제 고령층의 극우파들한테는 통하지만 이제 2030 그 새로 획득해야 되는 극우 정치의 고객들에게는 사실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이겼다고 이미 30대까지는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다수고 그러니까 안 통한다는 걸 이제 얘를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정학적으로 어쨌든 그
아까 김영선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서 다시 여기 이제 위로부터의 극우운동과 아래로부터의 극우운동이 막 결합되는 양상이 보이게 되는 이유가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국이 지금 계속 그 성장하면서 세계 제조업에 뭐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제 40%에서 50%까지 중국이 생산하게 되는 이제 첨예한 갈등의 시기가 올 거고 지정학적 갈등의 그 중심에 있거든요. 한반도가 대만하고 한반도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제적인 저는 어떤 선택 이런 부분들을 거리 정치랑 연결시켜 가지고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과거에는 빨갱이 잡는 거, 뭐 서북부터 시작됐던 뭐 그러니까 중국주의자를 척결하자 뭐 이런 것들에서 이게 재미를 못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 거에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런 반중에 대한 정서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사고 연습이나 이런 구구파들의 어떤 이런 그 습관들은 사실은 전환되기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주노동자 굉장히 많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뭐 반이슬람까지는 몰라도 뭐 반이민자로 전환되기에는 굉장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격, 뭐 동성애 옹호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일정 정도 성공해서 미국의 모델들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이 극우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확산하려는 노력들은 있을 것 같고 이미 충분히 토양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탄핵의 뭐 가부는 뭐 저야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이후에도 어떤 극우 이런 대중동력을 봐서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형태로 남을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아니 앞으로의 문제는 한국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런 극우 정치와 첨예한 어떤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고전적 우익들이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이반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로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선동해 가지고 끌고 오는데 이제 지금 동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이 뭐 체제 경쟁에서는 이제 한국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핵을 갖고 있고 독립적인 어떤 그 정치력을 가지고 국제 정치 속에서 북한도 중국이랑 러시아나 미국이랑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지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만 때려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부터도 그런 경향성이 많이 나타난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 노선이었다고 보고 이제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경제적 어떤 문제들을 감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조기 재선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때까지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건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그 패배시키거나 거리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해방을 놓기 위해서 뭐 아마 쭉 엄청난 군중을 동원해 가지고 아마 대응을 할 거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매주 아마 싸울 겁니다. 극우파들이. 그리고 그거는 최근에 들어서 뭐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은 국민의힘은 뭐 이제 윤석열과 손절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이 극우 운동의 일부가 됐고 극우 운동의 이제 리더로 이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이 살아야 된 것도 있고 자신의 정치적 전망도 그거밖에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 선동할 것이고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그리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저희 양당 체제에서 어쨌든 선거에서 나타나게 하는데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고 이건 본인의 이해관계랑도 관련이 있죠. 만약에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인 사면되는 거거든요. 사면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완전 상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생각이 없어요. 그 윤석열이라는 이 희대의 기인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신 세계라는 것은 애초부터 대단히 그
이런 파시즘이나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태를 보일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윤석열이 탄핵되면 이제 뭐 정치적 혼란은 줄어들고 그게 아니라 이미 한국은 아래로부터의 극우 정치와 운동이 이제 궤도에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키맨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운동을 앞으로 한국 사회를 계속 흔들 거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보건의료 시점에서 제가 하나 윤석열이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다행스러운 건 만약에 윤석열이 2,000명 증언안을 발표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이 운동의 의료 공급자 의사들이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참여할 텐데 과거에 이제 보수 개신 교계와 탄핵 반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최대집이라고 하는 이제 거의 파시스트인데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전향해가지고 지금 송영길과 함께 뭐 해가지고 국회의원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 윤석열파 우파여가지고 그런 건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태생이 파시스트인데 그 서북 청년단 이런 거 하던 사람 아닙니까?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의사협회장을 세울 정도로 물론 최근에 또 이제 그런 극우 정치의 일원인 이면택을 그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수장을 했다가 아뜨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그 정도로 이제 물밑에서 그 연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제 이야기는 극우 운동의 이제 아주 일부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봐요. 의사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돈도 되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2,000명 증언안 해서 이제 처단 대상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된 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뭐 얘가 조금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의 극우주의가 뭐 세력화되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뭐 이들을 뭐 세력화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세력화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단 초기이고 아직까지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라면 만약에 유럽과 같이 어떤 축적의 시기가 오는 것이라면 유럽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 금융위기, 그 경제 위기 때 놓쳤던 그 사회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번에 한 번 더 놓치게 될 경우에 어떤 정부가 되든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이 양극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평등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어떤 이게 숨틀 곳을 열어주지 못하는 이런 진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면 극우 세력은 결국 이제 실제로 토양을 가지게 되고 유럽과 같은 아주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그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한마디 더 해주시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빼먹으면 이게 약간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한국의 극우 정치와 극우 운동이 이제는 세력화를 하고 있고 정당으로도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 극우 정치는 선거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다고 극우 정치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극우 정치는 그 자체 극우 운동 자체가 거리 운동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정치입니다. 세를 과시하는 정치고. 그래서 우리도 시민사회 단체나 노동단체들도 거리에서 그 힘을 보여줘야 되고 노동조합이 더 조직력을 확대해야 되고 사회운동 확대해서 저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의회 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극우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극우 운동에 도움을 주고 있을 정도의 실책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